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미국에서 출간 2달 만에 10만 명이 넘는 독자들이 찾은 책,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로부터 극찬을 받은 책, 전 세계 24개국에서 출간한 베스트셀러, 캐서린 메이가 쓴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입니다. 만약에요. 나에게 알 수 없는 불행이 연이어 닥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하지만 어째서인지 나를 향한 비극적 사건이 잇따라 벌어진다면요. 캐서린 메이는 40번째 생일을 코앞에 둔 어느 날 남편이 급성 맹장염으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하룻밤 내내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급기야 맹장이 터진 후에야 겨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자신은 원인 불명의 건강 문제로 실직을 하게 되고 하나뿐인 아들의 등교 거부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평온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작가가 9월 인디언 서머 시즌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 앞에 펼쳐진 일들을 담담하게 그려낸 회고록인데요. 저자는 이 시기를 자신이 인생의 겨울로 들어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온전히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윈터링, 즉 겨울락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 앞에 놓인 겨울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지혜롭게 통과할 것을, 그래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새로운 봄을 맞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인디언 서머. 어떤 겨울은 햇살 속에 온다. 9월 초 40번째 생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무더운 날, 내게도 이런 겨울이 찾아왔다. 나의 40번째 생일은 병원에서 갓 퇴원한 남편과 함께 마무리되었고 모든 일정은 취소되었다. 그날 밤 10시, 버트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내가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내 온몸에 대고 구토를 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잠이 들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와 관계없이 나는 이미 잠들기를 포기한 상태였다. 이미 뭔가 변화가 찾아왔던 것이다. 매일이 세 개의 톱니바퀴 사이에는 틈이 있고 때로 그 톱니바퀴가 열리면 우리는 어딘가 다른 세계로 떨어진다. 그 어딘가 다른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금 여기와는 다른 속도로 흘러간다. 어딘가 다른 세계는 지연된 시간 위에 존재하기에 현실 세계와 보조를 맞출 수 없다. 아마도 나는 이미 어딘가 다른 세계의 언저리에 위태롭게 서 있다가 마침내 마르장 사이로 떨어지는 먼지처럼 가뿐하고 조용하게 그곳으로 떨어진 것이리라. 겨울이 시작되었다. 누구나 한 번쯤 겨울을 겪는다. 어떤 이들은 겨울을 겪고 또 겪기를 반복한다. 윈터링이란 추운 계절을 살아내는 것이다. 겨울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거부당하거나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발전하는 데 실패하거나 아웃사이더가 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인생의 휴양기이다. 이 시기는 질병으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고 사별이나 아이의 출생과 같은 큰 사건으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치욕이나 실패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다. 겨울나기를 하는 사람은 과도기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현실 세계와 어딘가 다른 세계 사이에 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겨울은 우리에게 아주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오는데 질질 끌어온 인간관계의 종결,
부모님이 나이 들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어난 돌봄의 부담,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줄어드는 확신 따위와 함께 온다. 어떤 겨울은 몸서리 치도록 갑작스럽게 온다. 하루아침에 당신의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취급을 받는 걸 깨닫게 되거나 근무해온 회사가 파산하거나 당신의 파트너가 새로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경우처럼 어떤 식으로 찾아오든 윈터링은 보통 비자발적이고 외롭고 극도로 고통스럽다. 그러나 윈터링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언제나 여름만 계속되는 인생도 있는데 우리만 그런 인생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영원히 태양 가까이에 있는 적도의 보금자리와 끝없이 계속되는 불변의 전성기를 꿈꾼다. 그러나 삶이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찌는 듯이 더운 여름날, 침울하고 어두운 겨울날, 급격한 기온의 저하, 그리고 명암의 교차에 취약하다. 엄청난 자기 절제에다 행운까지 따른 덕분에 평생토록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도 겨울을 피해갈 수는 없다. 부모님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친구들은 사소하게나마 우리를 배신하기 마련이며 권모술수가 판치는 세상 역시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디쯤에선가 넘어지게 되고 겨울은 그렇게 조용히 삶 속으로 들어온다. 나는 어린 나이에 겨울을 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소녀였을 땐 자폐 증세가 있어도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런 아이 중 한 명으로서 나는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시린 한겨울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17살 때 극심한 우울증이 나를 덮쳤고 나는 몇 달간을 꼼짝도 하지 않고 지냈다. 결국엔 살아남지 못하리라 확신하면서 살아남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살고 싶다는 작은 의지의 씨앗을 찾아냈고 스스로 그 집요함에 놀랐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로 인해 나는 이상하리만치 낙천적으로 변했다. 겨울이 나를 백지화시켰고 완전히 열어젖혔다. 그 텅 빈 공백 속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나로 거듭날 기회를 발견했다. 나는 반신반의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인격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무례하기도 하고 늘 옳은 일만 하지는 않는 사람. 대담하고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받는 것 같지만 이젠 그 마음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기에 여기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한 번의 경험이 또 다른 나락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거듭될 때마다 위험은 점차 줄어들었다.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윈터링에 대한 감 같은 것이 생겼다.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깊을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할지. 나는 겨울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봄이 올 때까지 겨울을 살아낼 가장 편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겨울나기를 인지하는 법이나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오히려 수치스럽게 생각하면서 세상이 동요하지 않도록 우리의 겨울나기를 숨기기에 급급했다. 겉으로는 대범한 표정을 지으며 속으로 고통을 사귀고 남의 고통을 못 본 채 한다. 우리는 윈터링이 찾아올 때마다 곤혹스러워하며 이를 숨기거나 무시해야 하는 비정상 상태로 치부한다. 완전히 정상적인 과정을 비밀에 붙임으로써 겨울을 견뎌내는 사람들을 결국 발 붙일 곳 없는 신세로 떠밀고 실패를 감춘답시고
일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내몰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다. 윈터링은 인간의 경험 중 가장 심오하고도 영감에 찬 순간을 경험하게 하고 겨울을 난 이들 안의 깃든 지혜를 가르쳐주니 말이다. 무자비할 정도로 분주히 돌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겨울이 도래를 영원히 뒤로 밀어두려고 한다. 겨울을 온전히 느끼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헤집어 놓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혹독한 겨울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롭게 작용한다. 따라서 무턱대고 겨울을 무의미하고 신경이 마비되는 의지박약의 나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 시기를 무시하거나 없애버리려는 시도도 멈춰야 한다. 겨울은 실제하며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겨울을 삶만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겨울나기의 과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법을 배우는 것. 우리는 겨울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낼지는 선택할 수 있다. 식물과 동물은 겨울과 싸우지 않는다. 겨울이 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며 여름에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삶을 영위하려 들지 않는다. 그들은 준비하고 순응한다. 그들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 놀라운 탈바꿈을 감행한다. 겨울은 세상으로부터 침잠하여 빈약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냉혹한 효율의 법칙을 따르면서 시야에서 사라지는 시기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변신의 출발점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겨울은 생명축에서 죽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호된 시련의 장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여름을 바라며 한탄하기를 멈추는 순간 겨울은 보기 드문 아름다움으로 채색된 거리마저도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의 계절이 될 수 있다. 겨울은 느긋한 충전과 집안 정돈을 위한 숙고와 회복의 시간이다. 속도를 늦추고 자연스럽게 여가 시간을 늘리고 충분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요즘 유행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지 몰라도 꼭 필요하다. 겨울은 우리 모두가 아는 선택의 기로이자 허물을 벗어야 하는 순간이다. 이런 일들을 하는 동안 온갖 고통스러운 신경말단이 드러나고 너무나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어 한동안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할지 모른다. 반대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해묵은 껍데기가 더욱 견고하게 자신을 뒤덮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다. 겨울 준비. 나는 베이글을 굽고 있다. 아니, 사실은 베이글 굽기를 망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레시피에 단단한 반죽이라 적혀 있었고 거기까지는 잘 되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딸깍하는 소리가 나더니 믹서기가 갑자기 한 대 얻어맞기라도 한 듯 광란의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요리를 중도에서 그치고 싶지 않았던 나는 반죽을 꺼내 주방 작업대에 놓고 10분간 손으로 치댄 후 오일을 두른 그릇에 넣고는 거실 바닥이 따뜻한 곳에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놔두었다. 내가 뭔가 발효 음식을 요리해 볼 생각을 했던 건 가장 최근의 시기다. 놀랄 것도 없이 베이글은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상관없다. 어차피 배가 고파서 구운 건 아니니까. 그저 손을 계속해서 움직이려던 것뿐이다. 물론 베이글을 그렇게 난해하게 구울 작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베이글 굽기는 노동이 필요했던 내 하루의 빈 구멍을 메워주었고
베이글을 만드는 동안만큼은 잠시나마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몇 년간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나의 스트레스 지수는 한마디로 최고조에 달했다. 출근이라도 할라치면 지방과 연결된 고무줄이 도로 잡아당기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단지 기분 탓이 아니라 몸이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도 일상을 강행해왔지만 이제는 마침내 뭔가 덜컥 고장이 났다. 나는 조금만 힘이 들어가도 통증에 몸을 움찔거리는 상태가 되었다. 일주일 전에는 근무 중에 갑자기 책상 위에 엎드렸다. 느닷없이 엄습한 통증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지역 보건의와 상담을 하면서 1년 가까이 대장암의 주요한 징후들을 애써 외면해왔다는 것을 인정했다. 긴급 검사를 받으며 아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스트레스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도록 무방비로 놓아둔 탓에 마침내 그것이 나를 갉아먹기 시작했음을, 좀 더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했음을 이제야 절실히 깨닫는다. 아픈 사람이 된 이후로 나는 요리를 정말 많이 했다. 요리는 바로 이 순간 내가 처리하기에 적당한 소일거리였다. 사실 요리가 내게 새로운 취미는 아니다. 나는 늘 요리를 즐겨 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장을 보는 즐거움과 함께 요리는 내 삶에서 밀려나 있었다. 삶이 분주하게 돌아갔기에 바쁜 일상 속에서 나의 정체성의 일부였던 요리라는 요소는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다. 그런 소소한 일거리가 그리웠지만 금세 체념 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이미 온갖 것을 하고 있는데 뭐 어쩌겠어. 이 온갖 것이라는 게 결국엔 지독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게 문제다. 미친 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도 그 모든 의미가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희뿌연 연기 같은 것. 아이를 키우고 책을 쓰고 상근직으로 일하다 보면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새 주말이 여러 번 지나가도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설명할 수조차 없다. 지난 몇 년이 공백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흐릿한 형체로만 존재할 뿐 생존의 흔적을 제외하고는 이상하리만치 아무런 의미도 남아있지 않다. 나는 손안에 든 이스트 깡통을 뒤집으면서 과거의 나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나 자신을 설명해 보려고 애쓴다. 마치 끝도 없이 깊은 엘리베이터 통로로 낙하하다가 좀 전에 쿵 하고 바닥에 닿은 것만 같다. 널찍하고 소리가 웅웅 울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나는 익숙한 어딘가로 다시 빠져나가는 길을 찾으려 애를 써본다. 살면서 이런 순간이 닥치면 어떻게든 계속 움직여야 한다. 날마다 나는 느릿느릿 고통스러운 걸음으로 몇 가지 식재료를 사러 동네 식료품점에 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으로 주문해놓고 먹지도 않은 음식들로 가득 차있던 냉장고는 요즘 비어있다. 이제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산다. 최근까지도 어쩔 수 없다면서 음식물을 버렸던 게 부끄럽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시간이 가져온 것이다. 시내에 나가 오늘 새로 들어온 물건이 뭐가 있는지 보러 식료품점에 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빵이 떨어지면 그만큼 살 수 있다. 정육점에서는 딱 그날 사용할 만큼의 고기를 사올 수 있다. 닭고기 한 팩을 사서 냉동하고 일주일 후에 해동한 다음 먹을 시간이 없어서 결국 버리는 일을 더는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 동안에는 이런 조용한 즐거움이 내 삶에서 얼마나 밀려나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그런 것들을 되찾는 중이다. 손으로 하는 정적이면서도 율동적인 작업,
몽상을 가능하게 하는 가벼운 몰입,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정겨운 감정. 나는 버터와 사람 모양 생강 쿠키를 만들면서 그 쿠키들이 저주 인형이라도 되는 양 과도하게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나는 그 쿠키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작은 반항이라고 상상해본다. 겨울에 우리는 여기저기에 웅크리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집안으로 빛을 끌어들인다. 나는 찬장을 뒤져 양초들을 찾아내고 어두운 구석마다 꼬마 전구를 달았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에게만이라도 다시 하기 시작한다. 임신 기간 동안 힘들었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잘 해내지 못했고 그런 와중에 내가 아는 땅으로 다시 헤엄쳐 돌아가겠다는 심정으로 업무에 복귀했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적어도 내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되찾고 싶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했다. 새벽 5시에 시작해 밤 9시나 10시까지 일하고 퇴근해서 잠자리에 누우면 베개에 머리를 대기가 무섭게 잠이 들었다. 주말에는 남편과 아들이 둘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만 하면 답안지를 채점하고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경탄했다. 나는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속으로는 그저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생각뿐이었고 남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해나가는 것만 같았다. 스스로 충분히 현명해서 절대로 일 중독에 빠질 일은 없을 거라 믿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죽도록 일만 하다가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만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조차 거의 잊어버렸다. 내가 탈진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나는 완전히 속이 비어버린 상태다. 맹수에게 쫓기는 사냥감처럼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초조해하면서 모든 일이 긴급하고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러는 동안 나의 집, 내가 사랑하는 집은 모든 것이 서서히 부서지고 망가지고 낡아가는 일종의 엔트로피를 겪었다. 온갖 선반과 구석에 잡동사니가 쌓여만 갔고 그걸 볼 때면 그저 속수무책이었다. 직장에 병가를 낸 이후 나는 소파에 푹 파묻혀 앉아 몇 시간이고 그 처참한 현장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어쩌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뭔가 고치거나 치울 거리를 떠올리지 않고 잠깐만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곤 한 군데도 없었다. 창문은 폭우가 수차례 지나간 흔적과 함께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마룻장은 칠이 벗겨지고 있다. 의자를 딛고 서서 옷장 맨 위 선반을 비우면서 나는 지난 몇 년간 최소 3번은 침실 커튼을 교체했어야 했음을, 사놓은 커튼 천들이 모두 정갈하게 접혀 보관된 채로 완전히 잊혔음을 깨닫는다. 육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없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상황을 인식하게 된 건 마치 앙심을 품은 그리스 신들이 고안해낸 절묘한 고문을 당하는 기분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의 겨울이 왔다. 겨울은 내 삶을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초래한 혼돈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열린 초대다. 고독과 사색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다. 필요하다면 잠시라도 오랜 인간관계로부터 한 발 물러나 우정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놓아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어쩌면 내가 살면서 계속해서 통과해온 여정인지도 모른다. 비록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초기 단계에 그것을 포착한 것이리라. 나는 그저 조금 헤매고 있을 뿐이다. 내 집 창문처럼 그저 앞이 조금 흐릿해진 것뿐이다.
나는 의식적으로 겨울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다. 그래서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연습하는 기회 중 하나로 삼을 작정이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그 안 어딘가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지기까지 한다. 사실 나는 침체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빵 굽기와 수프 만들기가 나를 영원히 지탱해 줄 수는 없는 법이니까.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더 암울하고 더 메마르고 더 외롭게. 나는 강한 타격이 왔을 때 완충제가 되어줄 지푸라기 더미를 내 밑에 깔아두고 싶다. 모든 것에 대비하고 싶다. 버트의 겨울. 겨울에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1000번 가까이 겨울을 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H병과 나의 병이 막바지에 이르고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믿게 될 즈음에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 아들이 불안 증세로 학교에 다니기 힘들 지경이 된 것이다. 6살인 아이의 버트는 벌써 학교라는 곳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교실을 빼곡하게 메운 30명의 아이들. 서로 다른 지침을 내세워 버트에게 투명인간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선생님. 놀이터에서 만나는 심술궂은 아이들. 활동 중심의 학교 일과는 버트에게 힘에 붙였고 일괄적으로 부여된 일련의 목표는 아이에게 달성 요망이라는 평가를 받게 할 뿐이었다. 나는 아들의 고민을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듣고 있지 못했다. 사태의 심각성에 나는 깜짝 놀랐다. 대수롭지 않은 흔한 문제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작은 시도로서 아이를 달래고 훌륭한 사람들은 모두 학교를 싫어했다는 말로 위로해 보려 했다. 하지만 버트에게 필요한 건 반란이었다. 아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분연히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너도 알지? 이런 상황은 정말 별로야. 내 아들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버트는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들의 내면에서 즐거움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와 동시에 겨울은 스며들고 있었다. 어떤 겨울은 서서히 온다. 어떤 겨울은 우리에게 너무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와서 우리 삶이 모든 부분에 침투한 뒤에야 우리에게 그 존재를 각인시킨다. 학교에서 버트가 표출한 분노는 갑작스러워 보였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이는 늘 내게 이야기해 왔었고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아듣도록 행동하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버트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버트를 학교에서 나오도록 했고 다시 학교에 돌아가게 할 방법에 대한 이런저런 충고들을 흘려버렸다. 협박과 회유, 학교를 참아내도록 달래기, 약물 치료로 적응시키기. 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아무리 나 자신의 시간을 절박하게 원할지라도 아들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학교로 돌려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행복이 하나의 기술이라면 슬픔 역시 그렇다. 아마도 학창시절을 거치면서 혹은 힘든 일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슬픔을 무시해야 한다고 책가방 속에 슬픔을 쑤셔 박아 놓고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배운다.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는 때때로 그 또렷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윈터링이다. 슬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은 슬픔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우리의 경험 중 최악의 경험을 응시하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치유하고자 애쓰는 용기다. 윈터링은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칼날처럼 첨예하게 느끼는 직관의 순간이다. 내 아들에게 겨울을 보내는 법을 가르쳐줄 시간이 왔다. 이는 전해주어야 할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했다. 해변에서 놀았고 도서관에 파묻혔다. 자연 건조 점터로 해적을 만들었고 숲길을 걷다가 솔방울과 열매를 주어서 집으로 가져왔다. 런던행 기차를 타고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 군중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공룡들을 보았다. 유난히 추웠던 어느 아침에는 서리를 이용해서 신기하리만치 부서지지 않는 눈덩이를 만들었다. 함께 쿠키를 굽고 피자 도우를 반죽했고 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많이 마인크래프트를 했다. 우리는 함께 어두운 순간들을 보냈다. 마냥 재미있었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했던 일이다. 우리는 함께 분노하고 비통해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걱정하다 그냥 잠을 자버리기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우리의 시간표가 거꾸로 가게 내버려두기도 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기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서 물러나 있도록 두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고통스럽다고 외쳤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때로는 실용적인 지원으로 때로는 그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발벗고 나서는 것에 놀랐다. 그 모든 것은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우리의 겨울에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책을 읽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밀고 나가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나면 무엇이든 붙잡을 수 있다.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겨울이 선물이다. 겨울은 좋든 싫든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는 새로운 외투로 갈아입어야 겨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최고의 지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 특별한 겨울을 겪어낸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나는 어느 수요일 아침 시끌벅적한 트램펄린 놀이방에 앉아있다가 처음으로 그런 이들을 만났다. 나는 그들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내 아들이 학교에서 위축된 전국의 수많은 아이 중 하나일 뿐이며 나는 그 애를 학교로 억지로 돌려보내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수능시키는데 거부감을 가진 수많은 부모 중 하나임을 알게 되었다. 그 부모들은 나에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학교에 다닐 때에는 지극히 불행해야 하던 아이들이 주류 교육에서 벗어나고서 다시 행복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 한 소년과 행복하게 놀고 있는 내 아들을 보았다. 저 애들 좀 봐요. 같은 콩깍지에서 나온 콩도알처럼 닮은 꼴이네요. 나는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기분을 느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윈터링의 진실이 놓여있다. 겨울에는 지혜를 얻게 되며 겨울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에게 그 지혜를 전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먼저 윈터링을 겪은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남들의 불행을 지켜보면서 나라면 절대 취하지 않았을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스스로 화를 초래했으리라 넘겨짚는 습성은 박정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롭다. 재앙은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재앙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에게 재앙이 닥치면 우리는 실수한 적도 없고 그릇된 태도를 보인 적도 없음에도 자신을 탓할 거리를 찾아내려고 했으며 수치스러운 도피 상태에 빠져든다. 아니면 누군가 탓할 만한 다른 대상을 찾는다. 겨울을 바라보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에 진정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원인에 비례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작은 실수가 커다란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며 삶은 종종 불공평하지만 우리가 수긍하든 말든 계속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또한 남들의 위기를 좀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얼음이 전부 녹고 난 뒤 나는 깔끔한 기승전결이 그렇듯 이 모두의 끝이 있기를 바란다. 삶이 다시 분명히 안정되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모든 걱정들이 해소되기를 원한다. 나는 버트가 그에게 딱 어울리는 새로운 학교에 행복하게 적응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학교라는 개념 자체를 버리기로 작정하고 그가 용감하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홀로 뚜벅뚜벅 걸어나가기를 바란다. 나는 머리를 식히려고 페고엘만 주변을 산책한다. 겨울이 막바지에 와 있다. 걸으면서 나는 앨런 와츠의 말을 떠올려 본다. 숨을 참는 것은 숨을 잃는 것이다. 불안이 주는 지혜에서 와츠는 늘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만 늘 잊어버리게 되는 진리를 설파한다. 삶은 본래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안락과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인 끝없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는 고통은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진실에 저항하는 데서 온다고 말한다.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두려움이고 고통과 싸우는 것은 고통이며 용감해지려고 애쓰는 것은 겁내는 것이다. 마음이 고통 속에 있으면 마음은 고통 속에 있다. 사상가에게는 그의 사상 외의 다른 도구가 없다. 탈출구란 없는 것이다. 와츠에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감지하는 오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우리가 두뇌의 힘을 가장 많이 쏟아붓는 미래는 전적으로 미지 불안정한 요소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도깨비불 같은 것이다. 다가오지 않는 이 시간에 끝없이 골몰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특별한 것들을 놓치고 만다. 사실 그것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전부다. 지금 여기 우리가 직접 인지하는 감각. 와츠의 글을 들여다볼 때마다 작은 반항의 소리가 꿈틀꿈틀 올라와 소리친다. 그건 불공평해. 삶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장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와츠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의 삶에 관한 한 우리에게 값싸고 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이 작은 생각에 요령만 터득하면 우리의 모든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한다. 변화는 계속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나는 불행이 삶을 이루는 단순한 요소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음미할 수는 없더라도 존중해야 하는 순수하고 기본적인 감정. 나는 우리가 불행 속에 뒹굴어야 한다거나
불행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발을 좀 빼야 한다고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불행에는 유익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불행은 우리에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기능이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슬픔에 근본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황에 대응하라는 그 신호를 놓치게 된다. 우리는 행복해지라는 요청이 빗발치는 시대에 사는 듯하다. 그러나 우울함이 홍수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작은 일에 끙끙대지 말라는 소리를 듣지만 만성적으로 불안하다. 나는 이런 감정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부인함으로써 괴물처럼 변하는 것이 아닌가 의아해하고는 한다. 인생이 많은 부분은 언제나 형편없기 마련이다. 한껏 높이 비상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버거운 순간들도 있다. 둘 다 정상이다. 사실 둘 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때때로 괴로움이 절규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은 솔직 담백한 대답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우리의 아물람을 참아주고 다시 땅에 발을 딛고 일어설 때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게 내버려두는 친구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늘 끝까지 버틸 수는 없고 때로는 모든 게 망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필요할 때 우리 자신에게 휴식을 주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사람. 우리 자신의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의 토지를 찾아내는 사람. 겨울나기를 더 잘하려면 우리는 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수정해야 한다. 우리는 삶이 직선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시간은 순환적이다. 물론 우리가 점차 늙어간다는 점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는 건강할 때와 아플 때, 낙관론과 회의론, 자유와 고속의 국면들을 거쳐간다. 모든 것이 쉬워 보일 때가 있다가도 모든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때가 있다.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가 언젠가는 과거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언젠가는 현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과거의 것으로 제쳐둔 일이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흔히 있듯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언젠가는 지나간 역사가 된다. 그 순환을 견뎌낼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진다. 지난번에 배운 것들을 통해 이번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다. 스스로의 마음을 간파하는 요령도 깨우친다.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늘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다시 생존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직면한 문제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다음 행동을 취하고 또 그 다음 행동을 취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 다음 행동이 다시 기쁘게 느껴질 것이다. 봄맞이 청소는 겨울이 끝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다. 켈트 축제인 임볼릭은 2월 첫째 날에 열리고 이 축제는 어두운 달 몇 달간 구석구석에 생겨난 거미줄을 털어내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현대 아일랜드에서는 고대 여신인 브리이드를 기독교화시켜 여전히 이날을 성 브리이드 축일로 기념한다. 브리이드는 이 시기에 깨어나 겨울의 여신 칼리아어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을 태세를 한다. 브리이드는 변화를 몰고 올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온통 희망과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그녀는
겨운의 은둔을 통해 잘 쉬고 온 터다. 브리드처럼 우리도 겨울나기에서 서서히 깨어나야 한다. 공기를 가늠하고 때 아닌 바람이 몰아치면 안전하게 몸을 움츠릴 준비도 해야 한다. 우리 새로운 잎을 천천히 펼쳐야 한다. 길고 무질서했던 계절이 바뀔 때는 아직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큰 은총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다. 어두운 순간에 우리가 저지른 행위이 가장 큰 잘못에 대해 속죄해야 하는 순간이다. 우리가 차라리 무시하고 넘기려 했던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다. 때로는 자신만의 겨울을 말로 표현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 말들을 내뱉을 때는 목구멍에 가시가 돋친 느낌이 들 것이다. 비탄, 거부, 우울, 병, 수치심, 실패, 절망 같은 것들. 때로는 태양이 뜨거운 빛을 피해서 동면둥지에 틀어박힌 채 겨울에 머무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용감하고 새로운 세상은 우리를 기다린다. 날갯짓의 박자로 초록빛으로 반짝거리며.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